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 이 시간 진행의 남윤희 교수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기 불황 속에서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다 말하고 신규 인력은 진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왜 나타날까요? 열악한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구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오늘 CNB 집중토론에서는 행복한 대전 일자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이명로 청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노동청장 이명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국 유세종 국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선임연구위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기술진흥원 양경수 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 최근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다 보니까 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테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희 대전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산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센터를 두고 여러 가지 고용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욱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대전시 일자리경제국 또한 그 일자리 관련 정책과 여러 가지 지원 활동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자리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용 지표를 갖다가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고용률이 1%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10,000명 정도가 신규로 취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좀 차근차근씩 조금 더 이렇게 고용 지표라든지 또 어떤 일자리의 어떤 질도 높여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한국노동연구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죠. 네. 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고용, 노동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집단인데요. IMF 사태가 오기 전에 고용보험을 만드는 데에 아마 창설자 역할을 한 그런 것으로부터 비롯해서 실업이 많아졌을 때 실업 대책을 만든다거나 우리 근로기준법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편해 나가야 되는지 등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노동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구를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등 여러 가지 고용 문제가 이슈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한국경영기술진흥원. 예. 기본적으로 기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를 파악을 해서 예. 현재 우리 산업구조의 그 개편을 예. 주도하고 있는데요.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 말하자면은 주 52시간제 이 정책을 직접 감당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현장에서 그 정책의 뭐 효과랄까, 여파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접하고 또 기업 지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 근로시간 문제가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인 문제이면서
거기에 대처하는데 뭐 어려움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또 잘 대응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이 매우 깊은 그런 그 법령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뭐 근로기준법이죠. 고용주든 노동주든 노동자든 꼭 알아둬야 할 법인데요. 이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예, 이 근로기준법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열의에 있는 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런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근로조건에는 대표적으로 뭐 임금, 그다음에 뭐 퇴직금, 그리고 근로시간, 뭐 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의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1일 또는 일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유급 주휴를 보장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유급 연차 휴가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법상 근로조건 준수 여부는 이제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그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용 범위를 보시면 이제 근로기준법은 이제 근로자에 한정돼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라 그러면 이제 법률상 용어로 이제 사용 종속 관계, 그러니까 어떤 지휘 명령을 받는 그런 지위에 있는 자들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독립성이 강한 뭐 자영업자나 그다음에 프리랜서, 그다음에 요즘 뭐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이런 분들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2월인가요?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표가 되고 7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에서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이 법은 사실 근로자들한테 민감하게 와 닿는 것 같지만 사용자한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노동의 어떤 그 제도적인 틀이 지금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사용자나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50조 1, 2, 3항에서 이제부터는 최대 52시간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은 우리가 근로자든 사용자든 이거를 시간의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이제는 근로자는 일하는 방식과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서 시간에 적응할 것이냐, 또 기업주는 어떻게 우리 회사의 업무의 구조조정 또 전환을 통해서 그 근로자들의 일하는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그런 고민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라고 하니까 뭐 회사에서는 52시간 하고 나지만 뭐 인근 카페에 가서 뭐 일을 한다든지 또 뭐 이런 SNS로 뭐 어떤 명령을 전달하고 문서를 전달하고 한다든지 이런 변형된 이런 근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빨리 업무 생산성 그리고 회사에서는 업무의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임연구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근로기준법 내용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 최근 개정된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 52시간까지가 이제 연장 근로까지 포함해서 상한이 됐다. 그전에는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2시간으로 줄여서 사업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인력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를 정해야 된다. 그 외에도 특례업종이 근로시간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 26개가 있었는데 5개만 남기고 다
52시간제에 해당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우리 임금 근로주자 중에 한 38% 정도가 특례업종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주 50시간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법정 공휴일이 모든 그 사업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 공휴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법정 공휴일로 이제는 5인 이상 기업에 다 해당이 되는 등등의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총장님 그 외에 어떤 내용을 좀 알아둬야 할까요? 예, 뭐 저는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좀 다툼이 많아서 네, 당사자 모두 좀 숙지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서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건데요. 우리 법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시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을 하고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태를 보면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지방노동관서의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원 처리, 그러니까 임금 체불 관련 민원 처리에 이제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임금액에 대한 그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어서 임금 체불이 얼마인지,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걸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 안 하게 되면 이제 근로감독관이 굉장히 장시간 이제 노력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임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사 간에 그러니까 감정이 좀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그 확정된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처벌을 받는 좀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사례를 좀 만들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금 체불과 관련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그런 어떤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시고 그걸 또 근로자한테 교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서면 해고 통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은 실체적 정당성, 그다음에 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해고를 하는지, 해고 사유, 그다음에 해고 시기 이런 거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해고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통보를 안 하면 그게 무효가 돼버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또 사장님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억울한 사례를 당하지 않고 특히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그 해고와 관련된 그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도 해고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해고 사유나 시기는 서면으로 꼭 그렇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이와 같이 이제 근로기준법이 변함에 따라서 대전시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간에 이제 노동정책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어떤 법령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거의 담당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법과 현실 사이에 존재할 수 없는 어떤 근로자들의 복지라든지 권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명을 받으면서요.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해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권익센터라는 걸 만들어 갖고서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청소년 근로자 또 이제 감정 노동자들의 어떤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상담 이런 걸 통해 갖고서 실질적으로 그 제도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뭐 워라밸이나 소확행 이런 키워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로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이제 준말인데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좀 있을 텐데, 위원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죠. 최근의 변화는 사실 젊은 세대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사실 오랜 시간 일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이것을 바꾸면 사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의 성향은
우리나라 같이 장시간 근로를 하고 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일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사회의 방향이냐? 우리는 워크, 라이프 둘 중에 워크만 있고 라이프는 없는 게 아니냐.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뭐 여가 시간에 대한 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젊은 세대는 이미 여가를 어떻게 더 활발하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그것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도 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느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근로기준법 얘기를 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그런 여러 규모의 사업장 중에 대기업들은 굉장히 짧은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 있다든지 산업 부문별로 어떤 산업엔 굉장히 근로조건이 좋은데 어떤 산업에선 굉장히 긴 근로시간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을 저희가 과거에 먼저 단축을 했고 이번에 너무 긴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우리 삶과 여가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남는 시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자기 개발을 하고 본인이 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새로운 세대의 취향이라면 우리 전체 사회가 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고 앞으로 또 계속가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 이와 같이 이제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직장인의 인식이나 직장 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또 특히 이제 맞벌이를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젊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육아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근로를 하다 보니까 그 육아를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그걸로 가지고 또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육아 문제 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일과 가정 생활 균형,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요한 사업으로 정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내에서의 좀 변화를 좀 살펴볼까요? 이러한 그 시대적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 그 유연근무 참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직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과거에는 그 직장과 일, 또 이제 개인과 삶 중에서 직장과 일이 좀 편중되었다가 보여졌는데 그 최근의 자료를 보면 이제 지금 그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약 74% 정도가 지금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계도 된 이제 근무 시간 단축 부분을 선택했고요. 네. 이제 과거에는 되게 그 드물었었던 남자 직원들의 육아휴직도 한 22% 정도 되고 있고 이제 그간에 저희들이 이제 고정되었던 것들이 9시 출근, 6시 퇴근 시간이었었는데 이제 개인의 어떤 삶에 따라 갖고서 10시에 출근해서도 이제 17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유연 근무제를 택하고 있는 직원들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들이 수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친화의 날로 해갖고서 동시 퇴근을 거의 실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정착되는 걸 보면은 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하는 문화 또 조직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 문화 하루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는데요. 원장님, 이 건강한 직장 문화는 무엇을 말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직장 문화라는 것은 근로자가 직장을 통해서 자기 삶을 풍요롭게 구현할 수 있는 곳이 건전한 직장이고 건전한 직장에서 건전한 직장 문화가 형성된다고 보고요. 우리 지금 근로자들이 근로를 그동안에 많이 하는데 익숙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생산 인프라를 통한 생산을 하기 위한 저임금, 단위 시간당 임금 구조가 낮기 때문에 경제적 소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근로 시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조인데 이제 우리가 건전한 조직 문화로 만들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의 부단한 자기 개발이 이거는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사용자도 물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자동화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의 부하를 줄여야 된다는 거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4차 산업의 요소를 통해서 직장의 그동안의 소위 노동 중심적, 즉 노동 집약적 생산 또 관리 시스템을 이제는 좀 스마트화하게 해서 관리도 스마트하게 좀 관리가 되어지고, 개인들도 4차 산업의 요소를,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직무를 4차 산업화할 수 있는, 거기에 얼마만큼 자기 개발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모여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좀 직장 내에서 바람직한 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건전한 직장 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 어떠세요? 네. 직장에서 이제 목적들이 있어서 그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기업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만 거기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잘 지내고, 그리고 또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기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인적 자본이 점점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최선의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직장이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겠죠. 그래서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목표라고 보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이 과연 어떤 식으로 환경을 형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도대체 최소 한도로 뭘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될지, 근로자들은 그렇다면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업이 내세우는 목표를 달성을 할 것인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들이 같이 합쳐졌을 때 그게 건전한 직장 문화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뭐 100%라 그러면은 50% 밑에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 제도 쪽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근로자 쪽이 모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갈등이 좀 심하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건전하고 올바른 직장 문화 형성을 위해서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건전한 직장 문화, 그러니까 건전한 직장 문화는 다소 이제 주관적이죠. 예,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인데, 저희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차별 금지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정책, 그다음에 일과정 양립 정책,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정책 같은 경우는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니면은 뭐 고령이라는 이유, 그다음에 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뭐 그다음에 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다음에 기여도, 이런 거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인사정책을 그런 능력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은 금지되고 있죠, 법으로. 그래서 그 기업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제 여성 근로자들이 그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휴가, 그러니까 법으로 보장된 이런 권리를 지금은 뭐 상사라든지 그다음에 동료 뭐 이런 게 눈치를 보면서 그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정책을 또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최근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5일 날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됐고 7월 16일, 금년 7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이제 법령 용어를 보면,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어떤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반복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뭐 폭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집단 따돌림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지방관세에. 그리고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되면 가해자를 징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바꿔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사용자에 신고했다는 그 이유로 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은 또 금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정책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혹시 부족하거나 아쉬운 면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법제도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무슨 일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한 가지 지금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건전한 직장 문화 그리고 뭐 좋은 직장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고 정말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이 노화사가 너무 대립돼 있는 상황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강한 주장을 해서 그 강한 주장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려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뭐 이제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은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돼서도 노사민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큰 이슈겠지만은 한 직장 내에서도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그만 사안들을 가지고서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용자나 노동자나 서로 정말 대화를 좀 잘 하고 뭐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가장 좋고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익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로 너무 강한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진전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는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하나씩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문제지만은 우리 기업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기업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건 뭐 사회 분위기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근로시간이 최근에 법정 시간이 이제 52시간으로 이제 단축되는데요. 그 전에 68시간이었잖아요. 예. 이 장시간 노동이 가져오는 문제점 때문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시켰을 텐데 어떤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네. 예, 그 연장 근로시간이 이제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시간이 네. 그렇게 되는 것인데 네. 장시간 근로가 가져오는 폐해는 첫 번째 굉장히 명확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사고가 많다라는 그 보험 통계 원리처럼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될수록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생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생생할 때 일을 하는 것과 피곤해서 일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 외의 삶,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할 일이 많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배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은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게 사용자 쪽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은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대부분 그 산업국가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근로시간이 계속 단축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긴 시간을 일을 하는 그런 구조,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 1997년에 IMF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을 새로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사람들한테 연장 근로를 더 하는 것이 경기가 나빠졌을 때 사람을 해고시키지 않고 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어떤 습득된 효과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사람들로 연장 근로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지금 많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근로시간이 단축되긴 할 텐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시간 근로를 좀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총량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번에 52시간 상한제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장시간 근로가 유지되는 업종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저희가 신문 보도로 보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장시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법제도 개편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각 부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너무 부담이 큰 그런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가는 것이지 이 장시간 근로의 폐해는 너무나 명확하게 저희가 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2015년 자료인가요?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총장님, 그 외에 어떤 그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문제점이요.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피로도가 증가해서 산재 위험이 좀 증가할 수도 있겠죠. 네. 산재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소수의 근로자들이 이제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그 구직자들, 특히 청년들 이런 구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원장님. 예. 외국에도 이 근로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죠? 예. 네, 우리나라 비교해서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 아까 201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 현재로 보면은 우리가 1년간 근로 시간이 멕시코 같은 경우 한 2,300여 시간이 넘고요. 네네. 우리가 한 2,000시간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뭐 OECD 국가 이거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근로 시간이 많은 거는 분명히 전 세계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로 시간이 이미 맞는데 우리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뭐 걸맞는 이런 나라들의 경우는 보통 1980년대에 이미 주 48시간에서 뭐 40시간까지도 줄인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앞서서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어떤 워라밸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졌지만 뭐 68시간을 하고 52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니까 어떤 이 사회적인 또 어떤 집단 간에 이게 적응이 안 돼서 반발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 40시간이 보편화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2시간도 힘든데 40시간, 그래서 우리가 40시간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우리의 근로시간은 줄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줄였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재율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는 것은 이미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됐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은 작년인가요? 우리 저기 당진 그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비정규직 사원이 혼자서 순찰을 돌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런 데에는 우리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스마트 센서, 소위 사람이 일정 부분 접근을 했을 때에는 센서가 울려가지고 경보음을 울려주는 그런 간단한 장치만 중요 요소에 해뒀더라도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해 라는 게 너무 근로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는 깨라. 그리고 위험한 요소에는 될 수 있으면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계라든지 자동화라든지 그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는 회사가 추진을 해라. 대신 근로자는 사람이 생각해서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선진국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선진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동안 근로를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회사의 이미 시스템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2015년에 이미 인더스트리 뭐 3.0, 4.0 해서 사람을 통한 이제 생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소위 자동화를 통해서 뭔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거기에 자동으로 접근하는 거, 이게 이제 스마트화 공장의 시설인데, 우리도 지금 스마트 공장 지원을 상당히 역점적으로 정부가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스마트 공장의 그 우리 5단계 측정 기준으로 보면은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90% 이상이 아주 초보 수준의 일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을 중간 수준, 고도화 수준까지 소위 구현을 완전히 한다면야 그야말로 노동 시간을 뭐 40시간으로 줄여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완벽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보다는 회사마다 가장 시급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이 부분을 AI든지 빅데이터든지 로봇이든지 또 기타 어떤 사람이 처리 안 하고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방금 전에 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그 산업재해 감소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와 같이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뭐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산업재해 감소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게요.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요. 네네. 아까 뭐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일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연장 근로가 줄어들면 이제 그 남는 시간을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피로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재 위험도 조금 줄어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잡 쉐어링, 그러니까 구직자의 일할 기회도 조금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문화체육 그 산업이 약간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유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뭐 문화 활동이라든지 체육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또 자기 개발을 위한 뭐 교육, 그 투자 이런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교육 서비스 뭐 이런 쪽에서도 조금 더 어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위원님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긍정적인 효과만 너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서 나타나는 효과가 아까 뭐 퇴근한 다음에 일을 한다거나 업무 강도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직 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장 근로를 하지 않던 데는 상관이 없지만 연장 근로를 길게 하던 곳은 연장 근로 시간을 총량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이제 가산 수당을 적용한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오랜 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오랜 시간이 상시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월급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연장 근로 수당까지 포함한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68시간을 일을 하다가 52시간으로 줄이는 만약에 극단적인 케이스를 봤을 때 요 시간만큼의 가산수당을 못 받게 되면은 나는 소득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런데 그것을 회사에서 보전을 안 해주면은 나는 곤란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전해주고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또 이 생산량을 채우게 되면 나는 비용이 너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산수당은 초과 근로 시간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주는 게 맞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장 근로 시간이 길지 않았던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탄력 근로 시간제들을 둘러싸고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기보다 일단은 사업체에서 임금 보존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부분,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먼저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임금 보존은 하고 어느 정도는 그 사라진 부분의 생산성에 대해서 뭐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노동자가 양보를 하고 이런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작년에 적용됐을 땐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뭐 일부 부에서는 나타났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기업의 노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서 노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제도나 정부 지원책으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장님 방금 전에 그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예상되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뭐 대체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다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일부 기업, 그다음에 일부 근로자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연장 근로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연장 근로를 많이 하던 이제 저임금 근로자, 이런 근로자분들이 이제 생활에 타격이 좀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노사가 협의를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뭐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요. 정부에서는 다만 이제 한시적으로 기업이 그 줄어든 임금 감소분을 보전을 해주게 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그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기업의 경우에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계절별로 이렇게 생산량 변동이 있는 뭐 빙과류 업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생산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그 공장을 정비해야 되는 뭐 정유화학 업체, 뭐 이런 업체라든지, 갑자기 수출 물량이 늘어난 업체, 이런 업체들은 주 50시간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그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애로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을 줄이려다 보니까 이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를 그 신규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1인당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씩 1년 내지 최대 2년간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구인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서비스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출장 시간이나 회식 또는 뭐 접대, 이것도 이제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서 근무 시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 시간의 기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 법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거기에 구속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강제력이 있는지, 사용자의 어떤 그런 지시에 강제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근로시간 개념은 이번에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대두된 문제는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그 근로시간과 관련된 어떤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근로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따지게 된 거죠,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은 어떤 업종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근무 실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느냐,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시간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당신네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정의해서 하던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게 그 회식을 하게 됐을 때 이게 근로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꼭 참석을 해야 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일 얘기를 하고 그럼 근무 시간에 포함시켜야 되지만 참석을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거기서 일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근로시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참석해서 그냥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포함 안 되지만 출퇴근 시간으로 기록을 해서 체육대회를 안 온 사람은 오지 않은 걸로 처리를 한다면 그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냐 아니냐. 근데 그 이동하는 시간이 만약에 반드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그게 뭐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디 들렀다가 가고 그러는 것은 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건전한 이 상행위 생각을 했을 때에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이제 기업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과연 카운트를 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경향들이 보여서 일반적인 생각을 일단 하고 뭐 교육훈련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만 회사에서 시켜서 교육훈련을 하면 당연히 근로시간이고 본인이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교육훈련이라 하지만 회사와 직무와 관련된 것도 근로시간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그리고 법에 맞춰서 따져봐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언급을 드리면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용자의 지휘, 통제,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이런 시간의 범주에 들어가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용자가 지휘권 하에서 모이는 회식이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근로시간의 범위 52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인정은 하지만 52시간의 범위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52시간제가 소위 사회 전반적으로 실시가 되면은 회식하는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유급으로 주든지 아니면은 근로시간 52시간 중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앞으로는 회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질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들의 유연근무제 도입이 움직임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부터. 네. 유연근무제도 확산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준법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먼저 봅니다. 네. 원래 유연근무제는 외국에서는 아까 외국의 예를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강한 그런 법정 근로시간과 총량 규제에 대한 내용이 디렉티브라는 이름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 회원국이 이걸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예외 사항들을 많이 둬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둔 상황인데 그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유연 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고요. 하지만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유연 근로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보다는 출퇴근을 조금 자유롭게 하는 제도라든지
제도라든지 집중 근무를 하는 제도라든지 그리고 보상휴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현실에서는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이 됐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유연근무시간 제도를 다 고려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도입하자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미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은 얘기를 해보니까 뭘 어떻게 써야 될지 얘기는 들어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고민 중이다. 아직 도입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고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 중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량근무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의 요건들이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더 좀 손을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닌가 하는 얘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법제도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덧붙일 말씀 해주시죠. 예, 정부에서도 유연근로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법에 여러 가지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거든요.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든지,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뭐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탄력 근로제 그 단위 기간을 이제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거는 이제 노사 간의 약간 이해관계가 지금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유연하게 시간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뭐 주문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중 근무를 해야 될 시간에 그런 어떤 탄력 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는데 단위 기간이 지금 법상으로는 3개월로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늘려달라. 그래서 뭐 6개월, 좀 1년 단위로 늘리는 것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노동계에서는 단위 기간이 확대가 되면은 그 특정 주에, 그러니까 특정 주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주 52시간 이제 도입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허용해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노사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법안 개정할 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유가 뭘까요? 참 우리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의 모든 중요한 이런 그 기업과 근로자의 삶의 문제, 기업의 생존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짓는 과정에서 이걸 3개월로 유지해야 된다, 뭐 6개월로 해야 된다, 1년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각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 사견이지만은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 위에 그들의 집단의 이기주의가 고스란히 노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차대하면은 그 중차대하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5천만의 근로자와 5천만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이 순간에 소위 그 집단 이기주의 이 부분이 수렴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끄는 사이에 계속 갈등만 증폭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주 52시간 문제, 또 근로자의 문제, 사용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중요한 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어떤 형태든 간에 좀 매듭을 지어서 이제 우리도 법과 규정과 제도 하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그 대전시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난해 대전시는 좋은 일터 사업을 통해서 그 건강한 직장 문화 만들기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근로시간 단축도 영향이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좋은 일터라는 사업을 올해 2번째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그 지금 근로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갖고서 생산성이라든지 기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의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과제를 선택을 하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이라든지 또 내지는 좋은 그 직장 문화 만들기 부분들 과제를 갖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선택한 이후에 이제 지금 노무사라든지 대학에 있는 전문가 교수님들께 참여해 주셔 갖고서 컨설팅을 쭉 해가면서 이제 연말까지 나름대로도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참여했던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타이어, 대동공장 같이 큰 회사들도 실제로 참여해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로 볼 때는 저희가 너무 과하게 지표가 나와서 좋다고 보여지는데, 나름대로도 이제 올해 2번째 한번 이제 시행을 해보면서 나름대로도 이 성과를 갖다 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CNB 집중토론. 지금 이 시간 행복한 대전 일자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주제로 토론 나누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 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지나칠 수 없겠는데요. 청장님, 네. 이 산업재해를 막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실 텐데요.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를 포함한 이 충청권의 그 산재 사망 비율이 다른 6개 광역 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대전청에서도 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에서 적극 동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근로자의 그 생명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기업의 이익보다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일단 잃어버리면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이 아닌 본사, 그리고 그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이 아닌 그 CEO들께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후 수습 비용이 그 사전 예방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수습을 위해서 그 사망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작업이 중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 중지에 따른 손실이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후 수습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는 노력이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 더 적게 든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를 발굴해서 제거하려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지속성을 가지려면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를 구축하려면은 그 안전 관련 업무를 하게 되는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직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 관련 시설이나 장비 개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는 그 중소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사망 사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120억 미만 건설공사의 그 추락 사고가 가장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대, 그러니까 안전벨트라고 해서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전모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업주는 반드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런 노력들을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 중지권을 지금 좀 강하게 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작업 중지를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 중지를 하고 나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저희가 작업 중지를 해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중지 해제 심사를 좀 깐깐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는 노력,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위원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전 수칙, 적합한 안전 수칙, 그다음에 적절한 교육 훈련, 그리고 현장 관리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사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은 본사에서 하지 않고 하청을 준다거나 외주를 준다거나 비정규직을 특정한 형태로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근에 법제도의 변화는 이제 뭐 생명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본사 채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육훈련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청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고를 당하신 부모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를 봤는데 이게 이제 원청에 있어서 그리고 처벌의 대상자가 거기를 담당하는 그런 하부 직원이 아니고 상당히 전체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뭐 재벌 총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지만 결국은 이런 사고 전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만 강화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뭐가 지켜져야 되는지를 알고 근로자 자신도 그리고 만약에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시스템이 되어 있던지 그리고 특히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은 원청이고 하청이고 뭐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야만 된다는 것이 다 인식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처벌을 가중하는 것도 물론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가 튼튼해야겠는데요. 청년의 고용 안정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이제 직장인들이 그 직장 내의 어떤 그 근로 부분에 대한 걸 바라보는 기준이 보면은 이제 근로 여건이라든지 또 처우라든지 또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미래에 대한 비전 부분은 상당히 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고 네. 그 근로 여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일트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처우 관련된 부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보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이제 처우가 좀 낮다 보니까 그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이제 내일챔 공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갖고서 이제 지금 2년형을 갖다가 이제 3년으로 연장하게 되면은 이제 개별 청년 같은 경우가 4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3년 후에는 2천만 원을 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공제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이제 7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은 이제 5년 후에 3,600만 원 정도를 받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산 형성도 하고 이제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책들이 잘 홍보가 돼서 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장기 근속 방안을 위해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장님, 예. 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직률이 좀 높잖아요.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근속기간이 짧습니다. 그 근속기간이 짧다 보니까 숙련을 향상할
그런 숙련도를 높일 그런 기회를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아까 대전시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자산 형성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게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이제 최초로 취업하는 그런 청년에 대해서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2년형은 본인이 300만 원을 납입하면 2년 후에 1,600만 원을 이제 수령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3년형의 경우에는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이제 만기가 됐을 때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장기 근속을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근속 기간이 짧은 그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게 되면 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든지 이런 그 소위 새롭게 채용하는 이 인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거 필요한데요. 제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쭉 파악을 해보면 뭐를 요구하냐 하면요. 중소기업에 왜 이직률이 낮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가 이 근로자가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쭉 어떤 이런 상황 시기가 되면은 그때 들어가는 이 비용들이 대기업에서는 자녀 양육, 교육비 이런 것들을 회사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들어가서 최소한 그 자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신입사원들한테 뭐 2년, 3년 동안 뭐 얼마를 지원을 하고 또 정부가 지원을 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는 거 이거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근로자가 적어도 10년, 20년 근무를 하려고 하는 이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는 그들한테 자녀 양육 수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보험성 수단으로 좀 만들어서 내가 최소한 5년 근무하면은 이거 유치원에 그 이런 비용들을 뭐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가 정부가 좀 그 부분을 좀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직률이 높은 거는 제도에 약간의 좀 미비하다 그럴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채워주면은 중소기업의 이직률도 분명히 떨어지고 그들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해도 내 자녀를 뭐 최소한 2명, 3명 낳아서 양육하는데 회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물론 정부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하지만 그래서 대기업도 출연을 하고 정부도 출연을 하고 또 중소기업도 출연을 해서 그 기금으로 적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자녀 양육 수당 같은 이런 것들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대표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주로 이제 근로자 측면에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예. 지금 최근 2년에 걸쳐서 이제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저희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과거 5년간의 어떤 최저임금 수준, 인상 수준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그 대상은 이제 30인 미만 사업체가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뭐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00인 미만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런 데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근로자는 이제 월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경우, 이하인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 요건으로 1인당 월 13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15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소규모 기업에서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료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대상은 이제 10인 미만 사업체이고요. 마찬가지로 월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뭐 고용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최대 90%까지도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방금 전에 정부의 이제 인건비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전시도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업 쪽이 어떤 비중이 약 78% 정도 이렇게 종사자 기준으로 볼 때 큰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가을에 종합적으로 이제 지금 어떤 대책을 좀 마련했는데,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제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 자금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보증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금리도 낮고요. 또 금리 중에 2% 이상을 갖다 저희 시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아마 개별 자영업자께서는 2% 미만으로 이렇게 금리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이 꽤 많았었는데 저희가 그 금리 부분에 대한 부담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뽑을 정도로 좀 약간 부족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이제 2배 이상 늘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1분기 했고 두 번째 분기까지 했는데 신청한 부분들을 다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이제 만족도는 높아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외에도 그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그런 다른 사업을 통해서 좀 천천히 이제 좀 더 안정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일자리 형태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역의 고용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반면에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또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 대전 지역은 뭐 대덕특구가 있고, 우리 대전시에서 나오셨지만 그다음에 카이스트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 기술 인프라는 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아마 이제 그 뭐 첨단 기술 산업 이런 것들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계실 텐데, 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하겠다고.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 지역 내 그 어떤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다 보니까 그런 전문 기술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 청에서도 지역 산업에 맞는 고용 정책을 좀 펴자, 이런 것들을 올해 주요한 이제 그 정책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특화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대전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첨단 기술 산업을 이제 전략 그 산업으로 정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그거를 첨단 기술 산업 고용 대책 네트워크 뭐 이런 거를 이제 구성을 해서
주로 이제 그 업계에 계신 기업 그 관계자분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기업 관계자분, 그다음에 대전시의 관계자분, 그리고 또 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대학 이런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런 어떤 기술 혁신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업계, 그러니까 산업 육성 방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다 보면 이제 수시로 만나서 회의를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거를 정책화해서 실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방금 전에 청장님께서 예.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뭐 일자리 정책과 고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전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그 보통 요구되는 인재에 대한 형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전문성 또 이제 융합의 어떤 인재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보면은 그간에 저희들이 이제 인력 양성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쭉 하다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좀 숫자를 줄이더라도 상당히 집중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체계적인 어떤 교육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취업에 어떤 효과가 높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카이스트 안에 나노 종합 기술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그 저희들이 이제 특성화고 졸업생들 또 이공계 졸업생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청년들이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테크노파크 이제 바이오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관련된 집중적인 어떤 체계적인 또 훈련이라든지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들인데 아마도 그렇게 조금 더 집중화된 전문 분야에 집중화된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하나의 대안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로 청장님부터. 네. 예, 일단 이런 뭐 저희 대전청에서 하는 일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저희 고용노동부 그리고 저희 대전청에서는 이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이거를 이제 주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그다음에 뭐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뭐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이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좀 줄어들었다, 그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상용 근로자는 조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어떤 사회보험 가입률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향상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일자리의 어떤 양 측면에서는 아직 그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자리의 어떤 양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를 고용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의 또 고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그런 회사에서의 다수 사망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건설 공사에서 그 추락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국장님. 네. 이제 오늘 말씀 나누었던 노동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그 제도라든지 재정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중앙 정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울산과 같은 산업단지가 많던 지역하고 또 저희 대전과 같은 지역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사업 방향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도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지방고용노동청 같은 협업기관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조금 더 한 단계씩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택 선임연구위원님. 네. 뭐 전체 나라 차원에서 그렇겠지만 대전 지역도 사실은 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가장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저임금 해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문제들 우리들이 많은 정책을 가지고 지원책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럼 계속해서 돈을 거기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하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하는 업턴으로 사이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불씨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정부에서는 사실은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우리 이 앞에 현실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 잘 짓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산업 사회에서는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근로할 수 있는 환경도 풍부했는데 이게 이제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기계를 사람이 조정, 관리, 통제하던 거가 일정 부분의 정보라는 이 매체로 대체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과거의 근로자들은 소위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4차 산업 사회에서는 그러면은 정보가 기계를 통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단순한 정보가 이제는 융합되고 복합화된 이 정보가 체계화 과정을 거쳐서 기계를 통제, 관리, 자율 운영을 하는데 이때는 사람의 역할이 정보화 사회보다 더 산업 사회의 인력은 더 줄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일자리는 더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처럼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냐 하면은 4차 산업화할 수 있는 산업 사회를 4차 산업화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런 일자리, 그런 근로자들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대전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인재를 소위 뭐 나노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곧 우리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을 스마트화 4차 산업의 사회로 가교 역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했을 때 그런 인력은 있으면 있을수록 일자리는 이제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대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하실 때에는 기존 사회, 기존 산업 사회 기반을 스마트화 4차 산업으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이냐 하는 거기에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한다면 우리 대전은 가지고 있는 이 연구개발 인프라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그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적어도 한 5년쯤 지나서는 완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한테 놓여진 과제라고 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날이 곧 올 것이라는 희망을 위해 현재의 문제점과 후유증을 해소하고 톱니바퀴처럼 체계적인 일자리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집중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